다산그룹 30년 여정. 서문. 나는 왜 사업을 하는가? 다산그룹 회장 남민우. 지난 30여 년 동안 당신은 왜 사업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왔고 스스로에게도 항상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젊은 시절에는 현실의 곤궁한 처지를 탈피하고 남들처럼 또는 남들보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라고 간단하게 답할 수가 있었지만 사업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이 질문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동서양의 많은 고전과 역사를 공부하고 앞서간 훌륭한 성현들의 인생 발자취를 더듬어가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이젠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회사와 우리가 속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의 결과물이 나를 포함한 회사 주주들만의 이익이 아닌 회사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인 주주, 임직원, 고객을 위함은 물론이고 이 사업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나쁜 방향이 아닌 선한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의 실현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사업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의 극대화가 경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거나 혼동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 우리 삶과 사회에 유의미하고 내가 잘할 것 같은 분야의 사업에 다양하게 도전하고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서비스 분야보다는 제조업 분야와 같은 손에 잡히는 실물 경제 분야가 편안한 사업이었고 잘 맞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젊은 청년들에게는 닥치고 창업을 권해왔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처지가 불만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부모 탓, 사회 탓하지 말고 스스로 창업해서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보라는 뜻입니다. 창업이 손쉽거나 성공을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창업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면 창업은 인생 최고의 대학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만의 인생과 사업 세계를 이루고 난 후 이제는 사업을 재미로, 창업을 취미로 삼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업과도 무의자연의 경지로 이제는 내려놓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업을 영위해 가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30년 족적과 깨달음이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밝게 해준다면 저는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에머슨 시인의 영시를 덧붙이며 성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권하면서 저의 글을 마칩니다.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자들의 존경과 아이들의 애정을 얻는 것, 정직한 비판을 고마워할 줄 알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타인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 건강한 아이를 키우든 정원을 가꾸든 사회에 기여하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남기는 것, 당신의 인생 덕분으로 편하게 숨쉬며 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음을 안다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이다. 발간사 2023년 3월 3일 다산그룹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산그룹이 지금까지 이룬 성취에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도전하고 혁신하며 위기를 극복한 스토리와 결단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다산그룹 30년은 30세 청년 남민우가 인생 역전을 꿈꾸며 창업에 도전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생존과 한 단계 높은 성장과 번영을 위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다각화와 시장 다변화에 나선 다산맨의 피땀과 포기하지 않은 집요함, 앞서가겠다는 도전 의식과 혁신이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다산그룹은 앞으로 30년도 쉬지 않고 뛰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다산그룹 회장 남민우, 청년 남민우의 도전. 대기업 취업과 중소기업 이직, 그리고 창업으로 다산그룹은 1993년 설립된 다산기업을 모태로 시작되었다. 1991년 인생 역전을 꿈꾸며 최초로 창업한 코리아 레디 시스템의 성과를 기초로 법인으로 설립된 다산기업의 출범은 취업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흑수저, 청년 남민우의 고민과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청년 남민우는 대학 졸업을 앞둔 1983년 말 첫 직장으로 대기업인 대우자동차에 취업했다. 대기업 생활은 처음 몇 년은 개발과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활기차고 즐거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기업에서의 인생 역전은 불가능함을 깨닫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갈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청년 남민우는 자동화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자는 거래업체의 제안에 덜컥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였다. 하지만 열악한 중소기업의 환경에서는 꿈꾸던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생존에 급급한 업무에 점점 더 내몰렸다. 대기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 참고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로 결정했다. 도전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스스로 용납되지 않았다. 청년 남민우는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마케팅을 배우면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며 기다렸다. 독립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며 살아남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담금질했다.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고 마음껏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고 어느 순간 취업에서 창업으로 청년 남민우의 마음은 바뀌어 있었다. 대기업 첫 직장. 청년 남민우는 대학 졸업을 앞둔 1983년 말 첫 직장으로 대우자동차에 입사했다. 부평에 있는 대우자동차 연구소 엔진개발부에 배속되어 사무실의 맨 앞자리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출근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담당 대리는 신입사원 남민우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지난 후 담당 대리에게 뭐 시킬 일이 없는지 물어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그러다가 가끔 자료 복사를 하거나 시험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만 하면서 무료하고 따분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직장 생활의 치열함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대기업에서는 대졸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들의 지나친 기대 심리를 꺾으려고 1년 정도 그렇게 방치하는 관례 같은 것이 있었고 신입사원 남민우도 그런 관례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1년 정도 그렇게 지내고 나면 할 일 없이 8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야 하는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일이든 할 자세가 되고 그때 가서 필요한 일을 시키면 군말 없이 열심히 그리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힘들다는 불평 불만 없이 잘 따라오게 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신입사원 남민우에게 그런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얼마 후 대우자동차가 미국의 GM과 손잡고 세계시장에 수출할 월드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연구소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입사원 남민우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소원대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난 후 고참사원 남민우는 조금 힘겹긴 했지만 대단히 능력 있는 상사 밑에서 일한 덕분에 대규모 엔진 시험실 신축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꼼꼼한 상사의 지도 감독 아래 건물 배치도와 장비 설치 도면 그리기, 건축 및 설비 공사 관리 감독과 시험 장비 발주, 설치, 가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을 경험했다. 그때 업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이 나중에 직장생활과 사업에 유용한 큰 미천이 되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니 어느새 10개의 엔진 시험실에서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 새로운 부품 장착 엔진을 24시간 시험하는 GM 월드카 음악 프로젝트 엔진 시험실의 주요한 책임자가 되었다. 시험실 중앙 전산실에 VAX 컴퓨터 도입을 위해 미국으로 갔던 첫 해외 출장에 신선한 충격, 독일산 엔진 시험 장비 버그를 잡기 위해 G80 기계열을 롬 메모리에서 해독한 다음 수정하여 성공적으로 가동시켰을 때의 짜릿함, 장비의 고정 유형 수리 때마다 매뉴얼로 정리하여 후배들에게 전수해 줄 때의 보람 등 일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일에 취해서 보낸 6년의 첫 직장 생활이었다. 중소기업 이직. 첫 직장 생활이 바쁘고 즐거웠지만 청년 남민우의 마음 한편에선 새로운 도전 욕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청년 남민우에게 대기업을 벗어나 새로운 것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탈출구가 필요했다. 마침 한 회사로부터 함께 수입 장비를 국산화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사표를 던졌다. 대우자동차를 나와 이직한 첫 직장은 자동차 시험 장비를 판매하는 싱크라는 독일 강소기업의 국내 판매 대리 회사였다. 청년 남민우는 이 장비를 국내 자동차 회사와 판매하고 기술 지원하는 일을 맡았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장비를 고장 진단하고 수리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이 거의 매일 반복되었다. 전직의 동기였던 국산 장비 개발은 허울뿐이었고 판매한 장비 기술 지원만으로도 벅찬 일과였다. 이때부터 청년 남민우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두루 경험했다. 냉엄한 현실 속에 자신이 얼마나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 수없이 절감했다. 남 선배, 여긴 어떤 일이에요? 요즘 뭐 하세요? 응, 여기 근무해.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1990년 봄 어느 날 한 대기업 연구소에서 대학 후배와 우연하게 마주쳤을 때 청년 남민우는 당황스러웠고 어색한 만남을 뒤로 한 채 황급히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영업하러 대기업을 찾았다가 선후배를 만나면 화장실이나 복도 한 구석에 숨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마주치면 다른 일이 있어 온 것처럼 둘러대기도 했다. 무엇인가 부탁할까봐 지레 겁먹고 거리를 두는 후배들을 접하면서 그는 씁쓸한 회한을 수없이 느껴야 했다. 마음의 상처는 깊어만 갔다. 매일 야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도전의 기회는 사라지고 원치 않았던 일을 하면서 청년 남민우는 일에 대한 회의와 잘못된 선택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다. 열정과 노력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좌절도 처음으로 겪었다. 대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가족과 주변의 재촉도 많이 받았다. 몇 번이나 다시 돌아갈까 고민도 했지만 대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겠다고 그만두고 나온 청년 남민우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안정적으로 소위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있었지만 그는 현실의 냉엄함을 참고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려움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싸우기보다 현실을 인정하고 되돌아갈 길을 찾기보다 앞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서 공부를 계속할 길을 찾아보게 되었다. 마침 한 지인이 바로 그 계획에 맞는 일자리라며 다른 일을 소개했고 또 전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일이 VRTX라는 실시간 운영체제를 국내 시장에 소개하고 판매, 기술 지원, 용역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RTOS가 전산학과 박사과정 동료들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분야였다. 청년 남민우는 RTOS와 함께 인베디드 시스템 등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에 빠져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럼에도 생활에서 나아진 것은 없었다. 소프트웨어가 공짜라는 생각이 팽배하던 당시 몇 천만 원씩 하는 소프트웨어를 국내 시장에 팔기 시작했다. 취업에서 창업으로 두 번째 선택도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첫 번째 이직 때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청년 남민우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조차 없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때까지 1등, 2등만 하면서 엘리트로 대접받아온 청년 남민우가 자신에 대한 착각을 철저히 부수는 계기가 되었다. 청년 남민우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오기로라도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을 돌파해서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어느 순간부터 불평불만을 그만두고 자신을 내부적으로 강하게 담금질했다. 영업 현장에서 뛰면서 영업과 마케팅의 노하우를 배웠고 인정 네트워크를 만들어갔다. 청년 남민우는 그 시간 동안 무엇보다 사업을 하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쳤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항상 앞서간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온 청년 남민우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존심을 세우며 상대방과 싸우거나 깎아내리는 것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업과 생활 모두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자신을 강하게 담금질하면서 청년 남민우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조직이나 외부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자신의 내부를 채우고 있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벤처 창업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도 그렇게 폼나게 보이지도 않았다. 정부의 지원이나 벤처 투자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다. 창업할 아이템도 별로 없었다. 당연히 창업 열풍이 불던 시절도 아니었고 특히 대기업에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창업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히 드물었다.
청년 남민우 스스로도 첫 직장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길 때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창업이었다. 그러나 청년 남민우는 두 번째로 이직한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기보다 스스로 회사를 세워 독립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면 남의 회사가 아닌 자신의 회사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청년 남민우는 알게 되었다. 이때부터 창업은 청년 남민우의 도전 리스트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창업과 스타트업의 생존 경영. 사전 오기 생존을 위한 문제 해결. 청년 남민우는 1991년 찾고 있던 독립 기회가 오자 바로 창업에 나섰다. 1991년 미국 레디 시스템 지사의 미스터 레디 사장의 제안에 따라 소프트웨어 수입 개인 회사 형태로 설립한 코리아 레디 시스템은 은행에서 창업 자금을 빌려 베팅한 인생의 도전이었다. 1993년에는 자동화 장비 사업을 위해 정식 법인으로 다산기원을 설립하는데 다산기원은 다산그룹의 전신이자 모태가 되었다. 다산기원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시대 도래와 함께 네트워크 장비 개발로 눈을 돌리고 사명도 다산 인터네트를 거쳐 다산 네트워크스로 변경했다. 다산 네트워크스 앞에 놓인 핵심 과제는 생존의 지속 가능성 확보, 한마디로 살아남는 것이었다. 두세 단계 더 높이 한꺼번에 성장하고 저 놓은 곳으로 한 번에 도약하는 것은 처음부터 꿈꾸지 않았다.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일을 벌이지 않았다. 회사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범위에서 투자하고 운영했다.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의 범위 안에서 투자 규모를 정하고 그 규모를 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했다. 투자 규모를 미리 정하고 돈이 모자라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식의 공격적인 경영을 하지 않았다.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면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탄탄한 생존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회사 체력을 키우면 새로운 도약에 투자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으로 믿었다. 그 기회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분명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그 기대는 그러나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는 오지 않았다. 대신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가 찾아왔다. 외부 환경이 횡포를 부리고 시장이 무너지자 다산 네트워크스는 그동안의 탄탄함은 온데 간데없이 생사의 위기에 직면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한순간에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렸다. 그런 생사의 위기에서 다산그룹은 어떤 때에는 혁신적 방법으로 또 다른 때에는 도전적 승부로 그리고 때로는 절실한 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인터넷 버블 붕괴의 위기, 사업 지속성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시련을 이겨내는 사전 오기로 기업 생존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창업. 청년 남민우의 열정과 능력을 알아보고 주목한 사람은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태평양 건너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던 VRTX의 창조자 레디 시스템즈의 미스터 레디 사장이었다. 레디 사장은 1991년 초 레디 시스템 한국지사를 설립해서 독립하라고 청년 남민우에게 제안하고 설득했다. RTOS는 각종 통신 장비와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용 소프트웨어로 산업용 컴퓨터 운영체제로 사용되던 소프트웨어이다. 당시에는 애트리를 비롯한 대기업 통신 장비 회사 대부분이 TDX 국선 교환기와 CDMA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에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년 남민우는 RTOS의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 당장 통신 장비 개발용명만 해도 지사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다. 설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영업 현장에서 맺은 인적 네트워크와 마케팅 경험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청년 남민우는 1991년 3월 코리아 레디 시스템을 창업하면서 독립했다. 대우자동차 연구소 6년,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 2곳, 2년 등 직장생활 8년 만에 독립이었다. 코리아 레디 시스템은 정식 법인 형태는 아니었고 소프트웨어를 수입해 판매하는 개인 회사 형태였다. 사무실은 당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본사 뒤편에 20평 규모로 마련했다. 직원은 모두 4명으로 여직원 1명, 영업직 1명, 팩스와 타이프 기반의 해외 통신 담당 1명 그리고 남민우 대표였다. 그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설치하고 기술 지원하는 기술 영업 중요 업무와 관리 등 지사가 살아남기 위한 업무는 거의 모두 혼자서 처리했다.
기술 영업 업무는 같이 영업하는 직원에게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으나 기술 업무는 당시로선 첨단 업무여서 혼자 밤을 새워가며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청년 남민우에게 창업은 인생의 엄청난 베팅이었다. 창업 자금은 마침 은행 지점장을 하고 있던 친지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서 신용으로 빌린 3천만 원이었다. 한 달 운영비 500만 원, 6개월이면 회사 생존 여부가 결정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매출도 없이 한두 달이 지나자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결혼 후 3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모은 재산이 전세금 2천만 원이 전부인데 이대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초조함에 시달렸다.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면 코리아 레디 시스템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행에서 빌린 창업자금 때문에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인생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창업자금을 모두 소진하는데 6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청년 남민우는 그 6개월 안에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현금 흐름 창출은 순전히 혼자서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몫이었다. 그는 이직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굳게 다져놓은 강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일에 몰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압박감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밤낮 없이 바쁘게 이 일 저 일 구분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지만 그래도 창업해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렇다고 해도 당시에는 돈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사고 파는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몇 천만 원이나 하는 소프트웨어를 팔아 회사를 운영하고 살아남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었다. 잠재 고객사는 DDX를 개발하던 삼성전자, LG전자, KT, 애트리 등 대기업과 연구소였다. 이들 잠재 고객사에게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기술 지원과 개발 용역을 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소프트웨어는 팔지 못하고 유료교육 과정을 만들어 돈을 벌었다. 당시 청년 남민우는 VRTX를 팔기 위해 대전에 있는 애트리를 거의 매일 드나들었는데 애트리 연구원들로부터 당장 VRTX를 구매하기는 어려우니 서울에서 사용자 교육과정을 개설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장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서울 20평 크기 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8자리가 들어가는 교육장을 만들고 미국에서 배웠던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5일 유료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 교육은 격주로 진행했는데 한 주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영업을 하고 그 다음 주는 교육을 하는 강행군을 했다. 교육은 인기 만점이었다. 주로 RTOS,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통신 장비 개발 툴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늘 만원이었다. 거쳐간 수강생은 1,000명을 훌쩍 넘었다. RTOS는 미국에서 전투기용으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로 그때 당시 처음으로 통신용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1991년과 1992년 당시 국내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조차 잘 모르던 시절이었다. 이 교육 강연으로 청년 남민우는 당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국내 최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손꼽히기도 했다. 교육과정에서 얻은 수입으로 한 달 경비의 절반이 조달되어 회사의 생명이 창업 초기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마침내 애트리 주도로 개발하던 많은 통신 장비 개발 프로젝트에서 VRTX를 채택하게 되었다. 애트리와 공동 개발하던 LG와 삼성 같은 대기업 연구소에서도 VRTX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코리아 레디 시스템은 첫 해부터 적지 않은 매출과 흑자를 기록했고 창업 자금이었던 은행 차입금 3천만 원을 그 다음에 모두 갚을 수 있었다. 그 후에도 코리아 레디 시스템은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성장했다. 소프트웨어 판매에 더해 용역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회사의 수익성은 계속 개선되었고 직원 수도 늘어났다. 청년 남민우는 남다른 사업 수완을 발휘하며 6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1997년 말 IMF 금융위기 전까지 직원 수는 30명으로 늘어났고 매출은 50억 원을 넘어섰다. 그동안 다져놓은 인적 네트워크와 영업 노하우, 개발 경험이 회사 성장과 흑자 실현에 큰 몫을 하였다.
청년 남민우는 레비 시스템 한국지사가 처음부터 잘 운영되고 성과도 만족스러웠으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청년 남민우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1993년 코리아 레디 시스템과는 별도로 자동화 장비 개발을 위해 정식 법인으로 주다산기원을 설립했다. 다산기원은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으로 성장한 다산네트워크스의 전신이며 다산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다산기원 설립 당시 자동화 장비 개발 프로젝트에는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개발팀이 구성된 것도 개발 로드맵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개발 비용이 충분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자동화 장비 개발은 반드시 도전해야 할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민우는 당시 청년이었다. 청년 남민우는 일단 한번 해보겠다는 도전의식에 가득 차 있었다. 다산기원은 그 후 VME 하드웨어와 자동화 장비 개발이라는 시스템 사업으로 확장하며 사업 아이템들 간 시너지를 만들어갔다. 다산기원은 이 사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시대 도래와 함께 네트워크 장비 개발로 눈을 돌렸고 사명도 다산 인터네트에 이어 다산 네트워크스로 변경했다. 1997 IMF 외환 위기와 변신 1997년 말 IMF 외환 위기가 터졌다. 대한민국이 부도날 수도 있는 상황. IMF 구제금융으로 가까스로 국가부도 위기라는 발등에 불은 껐으나 모든 상황을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IMF 외환 위기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쓰나미가 되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에는 희망보다 절망이, 기쁨보다 슬픔이 남았고 웃음소리보다 울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대기업 집단이 잇따라 쓰러지고 은행이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다산도 대한민국을 휩쓴 무자비한 쓰나미를 피할 수 없었다. IMF 외환위기 발생 전까지 창업 후 한 번도 손실을 낸 적이 없는 흑자 행진과 연매출 50억 원, 직원 30명 규모의 탄탄한 외형도 IMF 외환위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쓰나미를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휩쓸리는 것 외에 피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다. 제법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던 회사는 한순간에 지속 가능한 생존이 아니라 절체절명, 존망의 위기로 내몰렸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백척간두의 상황이었지만 처음에는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허우적거리며 마냥 쓰나미에 휩쓸린 채 누군가 구세주로 찾아와 구해주길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빠져나와 다시 살아남을 기회와 방법을 찾아야 했다. IMF 외환위기가 휩쓸고 지나가 황폐화된 대한민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곳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당장 환율 상승이 더 큰 절박한 문제였다.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하는 발등의 불이었다. 미국 머이크로텍에서 수입한 제품 대금을 달러로 지급해야 했는데 환율 급등으로 머이크로텍에 지불해야 할 제품 대금이 원화 기준으로 외환위기 한 달 만에 8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불어났다. 대금 지불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산이 마이크로텍의 제품 대금을 모두 지불하면 그것으로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회사 문을 닫는 선택을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제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제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봉착했다. 가만히 있으면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에 뻔히 보였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존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회사가 우선 이 위기에서 살아남고 다음에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했다. 남민우 대표는 절실한 마음으로 고심한 끝에 마이크로텍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준비했다. 하나는 도전적인 제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제안을 들고 남 대표는 마이크로텍이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로 날아가談判을 벌였다. 첫 번째 도전적인 제안. 지급 기한을 무조건 6개월 유예해달라고 했다. 외환위기는 천재지변이라고 했습니다. 의외로 쉽게 받아주며 승낙해주더라고요. 두 번째 혁신적인 제안. 다산 개발 인력이 마이크로텍에서 용역 개발을 하고 그 대가로 제품 수입 대금을 상환하겠다고 제안했다. 마이크로텍은 이 제안도 별 주저 없이 받아주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인터넷 혁명이 산업 전반에 뜨겁게 확산하면서 초호황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마이크로텍은 개발 인력 부족으로 쩔쩔매고 있었다. 마이크로텍이 6년 넘게 다산과 거래하면서 다산의 개발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남민우 대표는 개발 인력 부족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개발 용역으로 제품 대금 지불이라는 혁신적인 제안을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국내 사업은 서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남민우 대표는 5명의 엔지니어와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마이크로텍 엔지니어링 팀에서 직접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 1999년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CE와 썬마이크로 시스템의 코러스 커널을 마이크로텍의 엑스레이 툴즈에 포팅하거나 각종 BSP를 포팅하는 일을 진행했다. 람 대표는 미국으로 떠나면서 고객들에게는 달러 벌러 미국으로 갑시다라는 글을 남겼다. 안녕하십니까. 남민우입니다. 지난 8년 동안 VRTX를 사용하며 꾸준히 도와주시고 오늘의 다산 마이크로텍이 존재하도록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항상 보답하려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시대가 되니 그동안 열심히 키워온 30명이라는 회사 식구들 밥그릇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집니다. 모두 다 어려운 시기인지라 도와달라는 말은 없어도 자주 연락하는 것 조차도 부담스러운 이 판국에 이렇게 서면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회사 총 11명의 엔지니어 중에 5명을 데리고 미국 마이크로텍의 엔지니어링 팀에 합류하여 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6개월간에 걸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CE 및 선 마이크로 시스템사의 코러스, 커널을 마이크로텍의 엑스레이 툴즈 등에 포팅하는 일과 각종 BSP를 포팅하는 일들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RTOS 세계에는 큰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스크탑 시장의 두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선 마이크로 시스템사가 웹TV, 셋탑, HPC 등의 대량 생산 제품에 탑재돼 RTOS 시장을 놓고 인베디드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VRTX, VXWorks, 포에스 등이 주도해왔던 리얼타임 엠베디드 시장의 RTOS 세계가 틈새 시장의 틀을 벗고 데스크탑 시장과 더불어 경쟁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멘토 그래픽스 사회자회사가 된 마이크로텍은 기존 통신 시장에 적합한 VRTX뿐만 아니라 윈도우 C, 코러스, 자바 OS 등도 동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은 할 일도 예산도 없는 한심한 지경이 되었지만 미국은 할 일은 많은데 엔지니어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력 있고 진취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지금이 미국에 가서 달러도 벌고 저들의 앞선 일 관리 체계를 배워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에서 3년 뒤에 한국이 바빠지게 되면 돌아와서 큰 몫을 해낼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산 마이크로텍은 이번 파견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일을 벌려나갈 생각입니다. 이미 마이크로텍에서는 컴파일러, RTOS 전문가 및 지원자에 대해 도움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파견의 형태나 현지 채용의 형태로 저희가 가능한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정말 자신 있고 도전적인 분은 저희 회사 김영기 이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쿠퍼티노의 아파트를 임대해 단체 생활을 하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단체로 운동을 하고 미니밴으로 함께 출퇴근했다. 체류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취업비자도 받았다. 남민우 대표의 메시지를 보고 대기업에서 합류한 인원까지 합쳐서 모두 12명의 엔지니어들이 실리콘밸리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일은 마이크로텍의 어떤 팀보다 열심히 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밤을 새워 일하면 한국과 기업 문화가 다른 미국 회사 동료들은 한편으로는 매우 놀라워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아스러워했다. 1999년 말이 되자 화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회사의 달러 부채도 모두 갚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남민우 대표에게 이제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가야 할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당시 실리콘밸리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회사 시스코와 인터넷 쇼핑 비즈니스 이베이가 그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뜨겁게 성장하고 있었다. 남민우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두 개의 인터넷 사업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다.
남민우 대표와 일부 개발 인력이 1999년 말 서울로 돌아오자 다산은 라우터와 인터넷 경매 사이트 개발을 시작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생각한 것을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겼다. 마침 KT에서 애트리와 삼성, LG, 대우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개발하던 AICPS라는 인터넷 접속용 디지털 모뎀 가입자 시스템 프로젝트에 다산이 참여했다. 시스코에서 조달하던 프레임 릴레이 라우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다산이 KT로부터 직접 수주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로 다산은 제품 개발 회사로 성공적인 변신을 시작하게 되었다. AICPS 프로젝트는 디지털 모뎀 가입자 보드와 CPU 보드를 다산이 개발하여 시스템 개발 3사의 OEM으로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최고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개발 3사를 대신하여 다산이 핵심 보드 2종을 개발 공급하게 된 배경은 다산의 영업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큰 몫을 하였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최신의 고집적 디지털 모뎀 상용 칩을 응용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타입의 보드보다 훨씬 저렴하고 고집적도인 가입자 보드를 제안했는데 그것을 KT가 채택한 것이다. 개발 3사가 기술 혁신을 제품 개발에 반영하지 않고 뭔가 보존 방식에 안이한 자세로 개발에 임하면서 생긴 허점을 다산이 파고든 결과였다. 다산의 혁신성에 주목한 KT 담당자는 시스코가 공급하던 프레임 릴레이 라우터의 불편함을 상의해왔다. 다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3개월 내에 KT가 원하는 사양으로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성공적으로 납품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켰다. KT와의 이런 사업 성과를 발판으로 한국기술투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2000년 4월에는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입성, 180억 원이 넘는 공모자금을 확보했다. 또 범용 라우터와 이더넷 스위치 제품군인 버텍스 시리즈를 출시했고 세계 최초로 리눅스 기반 라우터를 상용화하였다. 매출은 240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다산이 네트워크 장비 개발을 시작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전개된 도전과 성과, 코스닥 입성까지의 스토리는 1999년부터 불어온 인터넷과 코스닥 열풍에 힘입어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된 크나큰 행운이었다. 2001 인터넷 버블 붕괴와 위기 극복. 다산 네트워크스는 코스닥에 입성하면서 공모한 자금이 회사로 들어오면서 제품 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리눅스 기반 L2 스위치를 개발하고 상용화하였으며 메트로 이더넷 솔루션, 옵텍스 제품군을 출시했다. 당시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국내의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다. 다산은 새로운 제품 개발로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국내외 경쟁 업체와 기술 격차를 벌여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 인터넷 버블이 터지면서 한순간에 다산의 매출은 170억 원으로 2000년에 240억 원보다 70억 원이 감소했고 흑자 회사에서 적자 회사로 추락했다. 적자 행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연속 이어졌다. 인터넷 버블 붕괴와 함께 대한민국 벤처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고 국내 네트워크 장비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닥 시장도 무너지고 있었고 다산의 주가도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그때 많은 벤처 기업들이 주가 하락을 우려하여 분식회계의 검은 유혹에 빠졌으나 다산 네트워크스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선 현실을 직시한 정도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남민우 대표는 판단했다. 이보 전제를 위한 일보 후퇴를 선택한 것이다. 인터넷 버블 붕괴라는 외적인 환경 악화와 함께 다산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다산에게는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고객이나 시장이 없었다. 연구개발로 판매할 경쟁력 있는 제품은 확보하고 있었지만 세일즈 마케팅에 벽에 막혀 있었다. 그래서 안정적 고객 확보를 위해 처음 도전한 시장이 기업과 공공시장 진입이었다. 그 시장에는 이미 시스코라는 글로벌 거대 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산은 삼성 출신의 임원을 영입하여 대리점을 통한 시장 공략이라는 전략을 구사했다. 대리점 50군데를 확보하고 대리점당 10억 원의 매출만 일으켜준다면 500억 원의 매출은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단순한 접근법이었다. 다산은 외국산인 시스코 제품보다 품질은 좋으면서
가격은 절반인 국산 다산 제품이 있는데 외국 제품을 쓰는 공공기관은 매국노라며 애국심 마케팅에 의존하며 발로 뛰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시장 흐름이 한순간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일이 그 많은 SI와 NI 프로젝트를 뛰어다니며 다산 장비를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매주 영업회의를 통해 영업 임직원들의 영업 성과를 독촉하면서 나중에는 대리점 밀어내기와 거짓 매출에 의한 생산의 진행, 쌓이는 악성적으로 다산은 몸살을 앓게 되었다. 다산은 큰 성과 없이 1년 정도 헤매다가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회사가 살아남기 힘들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다산은 임원들을 교체하고 공공시장보다는 통신사업자 시장에 뛰어들기로 결단을 내렸다. 통신사업자 시장 진입도 처음에는 몇 번의 BMT 탈락과 좌절이 있었다. 계속적인 시도 끝에 KT의 메트로 이더넷 사업에서 이더넷 스위치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그 후 통신사업자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다산은 국내 통신 장비 1등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2004 사업 지속성 위기와 투자 유치 2002년부터 다산은 다시 외형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버블 붕괴와 공공시장 진입 실패로 2001년 크게 감소했던 매출은 2002년부터 다시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렸으며 2003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인터넷 버블 붕괴와 함께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이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포기하고 다산이 통신사업자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이 큰 몫을 하였다. 이와 함께 인터넷 버블 붕괴의 충격이 다소 진정되면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다산이 신제품을 계속 출시한 것이 매출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이은 신제품 출시는 다산이 신제품과 기술 개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 결과였다. 다산은 어려운 코스닥 시장 상황에서도 다행스럽게 유상증자에 성공하고 여기에서 조달한 자금을 신제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다. 2000년 코스닥에 입성하면서 공모한 자금을 포함해 2003년까지 4년 동안 5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신제품 개발에 쏟아부었다. 다산의 경쟁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로 하나둘 도태되어 가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투자로 국내 초고속 인터넷 장비 업체 중 선두주자로 올라설 수 있었다. 당시 소형 라우터로 시작된 초고속 인터넷 장비는 20메가, 50메가, 100메가 속도의 VDSL 장비로 진화를 거듭하고 이더넷 스위치와 FTTH용 재판 장비로 발전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다산이 있었다. 다산은 2002년 일본 법인을 설립했으며 L3 메트로 이더넷 스위치를 국산 개발하고 상용화했다. 2003년에는 VDSL IP드슬론 장비를 출시했다. 당시 다산의 네트워크 장비 IP드슬론 기술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는 중국의 간판 기업으로 성장한 화웨이가 당시 라우터 기술을 달라고 찾아올 정도였다. 다산이 이 기술로 통신 장비를 국산화하고 값싸게 공급하면서 대한민국이 초고속 인터넷 글로벌 리더로 올라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산은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산에게 시장은 국내에만 있었고 글로벌 시장은 없었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단가 후려치기 등 대형 고객사들의 횡포가 심했는데 제품 판매를 위해선 이런 횡포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저가 입찰제 등 대형 고객사와의 불평등 거래 관행과 공급업체 간 과당 경쟁은 낮은 수익성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2001년 시작된 적자 행진이 2004년까지 3년 동안 계속 이어졌다. 적자가 계속되면서 내부 부실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겉으로는 성장을 지속하는 모습이었지만 내부적으로 알맹이 없는 회사로 전락해가고 있었다. 외부 채권 부실과 내부 악성 재고, 증가는 고질적인 재무 부실로 이어졌다. 계속되는 연구 개발 투자로 현금은 지속적으로 고갈되어 가는데 잘못된 경영과 시장 관리의 결과로 악성 자산만 늘어났다. 2003년 말 어느 추운 겨울밤 남민우 대표는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입술을 매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회사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몇 달 후면 회사에서 현금이 모두 없어질 게 뻔해 보였다. 현금 고갈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조달을 해보려고 했으나 다산의 주가 하락으로 이전과 달리 유상증자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람 대표는 마치 높은 풍랑이 일렁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사람은 없고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의 선장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2004년 초 어느 날 남민우 대표는 지멘스 코리아 대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멘스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통신장비 분야에서는 당시 유럽 시장의 1등 회사였다. 지멘스 코리아 대표는 다산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점심을 같이 하고 싶다고 했다. 지멘스 코리아 대표는 다산의 사업 현황과 통신장비 시장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을 하며 얘기를 나누고 돌아갔다. 며칠 후 지멘스 코리아 대표는 남민우 대표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지멘스 본사가 있는 독일 뮌헨에 가서 지멘스 탑 매니지먼트와 미팅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남민우 대표는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피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뮌헨 방문 일정을 잡았다. 뮌헨에 있는 지멘스 본사에 가보니 첫 회동에서 지멘스 통신장비 부문 CEO 그리고 CEO는 단도직 입적으로 다산과 합작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다. 당시 유럽 시장에서 지멘스는 ATM 기반의 드슬럼 장비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IP 드슬럼 장비 개발을 위해 다산과 합작회사를 세우고 싶다는 것이었다. 람 대표는 우선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한국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강자인 다산의 IP 장비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다. 그리고 지멘스가 다산의 IP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람 대표는 지멘스의 제안을 받고 합작회사를 만들면 지멘스는 자신이 원하는 IP 드슬럼 장비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다산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다. 람 대표는 이 기회에 다산의 제품을 지멘스의 글로벌 영업망을 통해 해외 시장에 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에 따라 그는 상호 거래를 하는 것이 지멘스와 다산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합작회사 설립보다 1억 달러를 투자해 다산을 인수하라고 제안했다. 남민우 대표의 입장에선 일대 주주와 경영권을 포기하는 선택이었지만 경영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방법만이 다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지멘스 측은 남 대표의 제안에 놀랐지만 다산 인수 제안을 더 좋은 방안으로 받아들였다. 큰 틀의 합의를 하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후 지멘스 M&A 전담팀이 투입되어 3개월간의 실무 협의 끝에 2004년 5월 투자 계약서에 사인하는 지멘스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딜이 성사됐다. 지멘스는 제3자 배정유상증자 방식으로 40%의 지분을 495억 원에 인수했다. 주식시장에서 11%의 지분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고 다산의 1대 주주가 되었다. 람 대표는 3년 기한의 CEO 계약을 체결하고 1대 주주 창업 소유자의 입장에서 2대 주주 전문 경영인의 입장으로 바뀌어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지멘스의 투자로 다산은 찌든 부실을 다 털어냈고 사업은 다시 본 궤도에 오르며 성장하기 시작했다. 지멘스가 원했던 IP 드슬럼 장비 개발은 다산 개발자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끝나 2005년 ADSL 및 VDSL 장비와 L3 스위치가 유럽 시장에 지멘스 브랜드로 출시되었다. 다산이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출시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인터넷 버블 붕괴 후 3년 넘게 안파가 이어지던 국내 통신 장비 시장도 서서히 회복하면서 KT에 대한 FTTH와 IPTV 최대 공급자가 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수직 상승했다. 다산은 2005년 매출 1200억 원, 영업이익 170억 원을 달성했다. 창사 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동시에 2001년부터 시작된 4년 연속 적자 행진을 마치고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에도 성공했다. 2006년에도 VDSL 장비 수주가 본격화하고 IP 전화기와 IP 셋톱박스 등 신규 사업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1000억 원대 중반의 매출과 200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08 글로벌 금융 위기와 체질 개선.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은 2007년 들어 중국 회사의 무자비한 저가 공세로 무너지고 있었다. 지멘스도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하고 노키아에게 통신 장비 사업을 넘겼다. 2007년 4월 노키아와 지멘스는 각 사의 유선과 무선 사업부를 합병하고 노키아 지멘스 네트워크스 EINSN이라는 조인트 벤처를 출범시켰다. 다산도 자동적으로
NSN의 계열사로 편입되고 남민우 대표의 신분도 NSN 계열사의 전문 경영인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 다사는 SK 브로드밴드와 LG U+의 FTTH를, 삼성 네트워크스에는 인터넷 전화기를 공급하였고 전체적인 사업도 큰 어려움 없이 잘 흘러가고 있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지멘스와 노키아의 계열사로서 글로벌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다사는 당시 사업적으로나 재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민우 대표는 2008년 NSN으로부터 회사를 다시 인수해달라는 뜻하지 않은 제안을 받았다. NSN 계열사에서 독립해 다시 홀로 살아가라는 제안이었다. 당시 그는 2004년 회사를 지멘스에 넘기면서 확보한 자금으로 편안한 은퇴 생활을 꿈꾸고 있었다. 전문 경영인으로서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고 회사도 정상화된 만큼 CEO를 그만두고 홀가분하게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남민우 대표에게 2008년 3월 NSN으로부터 회사 재인수 제안이 날아들었다. NSN이 남민우 대표에게 재인수 제안을 한 것은 NSN이 남 대표와 1년 가까이 일하면서 다산의 정체성은 남민우에게 달려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회사 재인수 제안을 받고 지난 3번의 위기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힘들어했던 고통이 떠올랐다. 회사를 다시 인수하면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될 지난 시절 어려움이 떠올라 남 대표는 처음에는 회사 재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다. 그러나 많은 고민 끝에 회사 재인수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편안한 생활보다 지켜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온 회사 동료들을 떠날 수 없었어요. 홍천게 살려고 도망가느냐는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남민우 대표는 2008년 8월 사재 120억 원에 펀딩한 외부자금 360억 원을 합한 480억 원으로 회사를 다시 인수했다. 재인수 주당 가격은 6,000원으로 지멘스가 2004년 투자했던 9,000원보다 30% 이상 낮았다. NSN과 결별하면서 다사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게 되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잃었지만 우산 밖에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새롭게 열렸기 때문이다. 다사는 그동안 지멘스나 NSN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다. 글로벌 기업 우산이 아니라면 수행할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연구, 개발 프로젝트들이었다. NSN과의 결별은 곧 이런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스스로의 독립적인 힘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다산이 다시 마주한 것이다. 또다시 홀로 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끝없이 기회를 찾고 성과를 내면서 위기를 이기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했다. 멈추면 무너지고 쓰러질 게 뻔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다산이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마치 두발 자전거 같았다. 그럼에도 다산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당시 연속 흑자로 5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7년부터 진행해온 NSN과의 모바일 분야 연구개발 사업이 일본 시장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NSN의 OEM과 ODM 항목의 기가비트 수동형 광 네트워크가 추가되었다. 다사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OEM과 ODM 사업 기회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가입자단 통신 장비는 글로벌 기업들보다 다산에게 경쟁력이 있는 분야였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민우 대표가 NSN으로부터 회사를 재인수한 지 불과 한 달 만인 2008년 9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다. 그 여파는 다산에게도 강하고 차갑게 불어닥쳤다. 매달 30억 원씩 손실이 쌓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또다시 마주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6개월 만에 200억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 다사는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한 특단의 비상 경영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약 3분의 1에 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유급휴직을 실시했다. 인적구조 조정보다는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유급휴직을 통해 회사의 핵심 역량을 보존하고 자연스러운 감원을 통해 회사의 몸집을 줄이려는 조치였다. 2009년 하반기 들어 환율이 안정되고 시장도 살아나면서 유급 휴직자 전원에게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다사는 비상 경영 조치로 비용을 줄이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1년 만인
2009년 흑자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흑자 달성에는 국내 경기 부양책과 함께 글로벌 시장 개척이 큰 역할을 했는데 일본 소프트링크의 G폰 기반 모바일 백홀 솔루션 공급을 시작하였고 인도 BSNL에도 FTTH를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생존의 지속 가능성 확보 2010년 들어 통신장비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국내와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회사로부터 네트워크 장비 발주가 늘어나고 있었다. 다사는 호황의 시장 환경과 높은 기술 및 품질 경쟁력으로 2010년 사상 최고인 1940억 원의 매출에 24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국내 유무선 통신장비업계 1위 자리를 확고히하였다. 이러한 사상 최고 실적은 2009년 시작된 일본 통신장비 매출이 2010년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이 큰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기술에서 항상 한국을 한 수 뒤진 것으로 간주해왔던 일본 통신업체가 다산의 통신장비를 선택한 것은 다산 기술력의 승리로 평가받았다. 2010년에는 또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주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시장과 일본 시장을 넘어 미국 시장 도전을 다시 시작하였다. 실적이 탄탄해지면서 세계 금융위기로 340명 선으로 줄었던 인력도 크게 늘어났다. 다사는 2010년 당시 일본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품질로 국내 경쟁 업체보다 크게 앞서 있었다. 특히 기술과 개발 능력에서는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들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해 있었다. 다산에게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되고 있었다. 지속적인 개발 투자와 한 단계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도전의식, 혁신적인 문제해결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겠다는 다산 매너핏함과 불굴의 의지로 생존의 위기를 이겨내고 이룬 성과였다. 1993년 창업 후 2010년까지 17년 동안 4번의 위기를 이겨내고 성취한 결과였다. 많은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그동안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졌으나 다산은 살아남아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다산은 섣부른 축하에 샴페인을 터뜨릴 수는 없었다. 다산은 창업 후 2010년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스타트업으로서 생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으나 생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스케일업, 성장과 번영을 위한 도전 과제가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케일업과 글로벌 경영,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시장 다변화. 2010년 최고 실적을 달성한 후 계속해서 잘 나갈 것만 같았던 성과에 예상치 못한 빨간 불이 켜졌다. 2011년과 2012년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강 곡선을 그린 것이다. 다산의 직원 수는 30% 이상 늘어났는데 매출은 30% 이상 감소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었다. 다산은 악화된 경영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네트워크 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해서 사업 다각화로 진로를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시장도 한층 더 다변화하기로 하였다. 사업 다각화와 시장 다변화는 생존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스케일업을 위해 선택한 승부수였다. 사업 다각화는 기업 인수와 신사업 진출, 두 트랙으로 진행되었다. 다산그룹은 DMC, DTS, 솔로에타, 스타콜라보, 문해유통북스, 에이지를 잇따라 인수했다. 나스닥 상장 통신장비 기업 존테크놀로지도 인수, 네트워크 사업을 재편성하고 기존 일본 시장에 더해 미국 시장을 포함한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기존 통신장비 사업에 더해 자동차 전장 사업과 로지스틱스 플랫폼 사업에 신규 진출했다. 벤처 기업 창업을 통해서도 B2C와 서비스 사업으로 진출하며 성장 동력을 창출하였다. 2019년 설립된 다산벤처스가 벤처 기업 창업과 투자, 육성 등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다산그룹은 네트워크 사업과 함께 소재와 부품, 플랜트, 소프트웨어, IoT, 소비자 제품, B2C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였다. 시장도 국내 시장 일변도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다변화하여 일본에 이어 미국, 대만, 인도, 프랑스, 베트남, 알제리 등으로 진출하였다. 판교 사옥 입주. 다산그룹은 2011년 11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자체 사옥 다산타워를 지어 입주했다. 다산그룹이 시작된 사무실은 1993년 3월 다산기안 설립 당시 임차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예판점 본사 빌딩 뒤편에 있던 20평 규모
다산은 그 뒤에도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소규모 빌딩 사무실로 옮겨 다니다가 1999년 처음으로 대형 빌딩인 코스모타워로 임대로 이전했다. 그리고 2008년 휴맥스 빌딩으로 옮겼다가 창립 18년 만에 다산타워를 지어 계열사 대부분이 이전했다. 다산타워는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당시 대한민국 기업 최초로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오피스 업무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1층에는 카페와 쇼룸이 들어섰고 옥상에는 야외 정원과 풋살장을 설치하였다. 지하 2층에는 500평 규모로 스포츠센터가 들어섰다. 스포츠센터에는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스쿼시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과 사우나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스쿼시와 탁구, 요가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업 인수는 기술력이나 고객 기반은 좋으나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부침을 겪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11년 핸디소프트를 인수, 100% 계열 회사로 편입하고 2012년에는 자동차 부품회사 DMC를 인수하였다. 2013년 플랜트용 열교환기 전문기업 DTS를 인수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전자파 차단 소재 1위 기업 솔로에타를 계열 회사로 편입하였다. 그 뒤에도 패션 트렌드 선도 기업 주스타콜라보와 국내 출판물류 업계 리더 문화유통북스, 반도체 제조용 성형 제품 기업인 에이지를 잇따라 인수했다. DMC 자동차 부품회사 동명통사는 1973년 설립 이후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현대차와 기아, GM의 1차 협력업체다. 방진, 밀봉 부품 분야에서 다양한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천, 평택, 중국 칭다오의 세계 공정을 확보해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품으로는 웨더 스트립 등의 실링 시스템과 방진 시스템, 발포 스프링 패드, 발포 자운스 범퍼, 오버슬램 범퍼를 생산하고 있다. 2012년 인수 당시 동명물산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다산네트웍스가 동명통산을 인수한 것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커넥티드카와 전기차, 수소차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다산네트웍스는 인수 후 회사 명칭을 동명물산에서 DMC로 변경하였다. DMC는 다산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후 1년 만인 2013년 품질 향상 노력으로 GM으로부터 우수 품질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2016년에는 매출 원가율 개선과 품질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1202억 원의 매출과 3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만성적인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DMC는 수익성 개선과 함께 제2의 도약을 위해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사업을 넘어 스마트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였다. 특히 수소차 사업에서 수소차용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분리판 가스켓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수소차 연료전지용 가스켓은 연료가스의 노출 방지와 공기와의 섞임 방지를 위해 전해 질막과 분리판 사이 공간을 밀봉시키는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이다. 시장조사기관 플러스테인 설립안에 따르면 수소차 연료전지는 완성차 가격의 약 60%를 차지하며 이 중 10%를 가스켓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이다. DMC는 이와 함께 자동차 전장 부품과 카메라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다산네트웍스 전장 사업, 솔로에타, 전자파 차단 소재 사업과 협업을 진행했으며 중국과 미국, 브라질, 우즈베키스탄의 현지 법인을 통해 시장 진출을 다각화하였다. DTS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냉식 열교환기와 발전소 및 플랜트의 배출 증기를 시키고 물로 응축하는 증기복수기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2013년 1월 95억 원으로 동행그룹 동양TS를 인수해 사명을 DTS로 변경하였다. 다산이 동양TS를 인수한 것은 국내 유일의 자체 설계 및 제조 기술과 함께 150건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이력, 1,000억 원 규모의 생산 공장 때문이었다. 당시 동양TS는 또 400억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었다. 다산은 인수 당시 국내 유일의 자체 기술과 프로젝트 수행 이력으로 국내외에서 DTS의 사업 기회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DTS는 다산에 인수된 후
해외 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 알제리에서 420억 원 규모의 공냉식 증기복수기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이는 당시 국내 기업의 공냉식 증기복수기 공급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2017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의 액화정지 시설에 1000여톤의 증기를 응축시킬 수 있는 공냉식 증기복수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의 액화정지 시설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욜틴 열사가 발주했다. 이 프로젝트 수주에는 2016년 우즈베키스탄 칸김 가스처리 시설에 66억 원 규모의 설비를 성공적으로 공급한 것이 큰 역할을 하였다. 대형 LNG 건설 사업에 열교환기를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도 잇따라 수주하였다. 2019년에는 미국 텍사스 사빈패스 지역에 골든패스 LNG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공냉식 열교환기 3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20년에는 미국 에너지 업체인 아나다코가 발주한 모잠비크 LNG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탈리아 주요 EPC 건설업체인 사이펜으로부터 공냉식 열교환기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DTS는 LNG 건설 사업 수행 경험을 통해 글로벌 LNG 건설 사업의 대형 수주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중요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회사가 한 단계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다산 솔루에타 전자파 차단 소재 전문기업인 솔루에타는 2015년 다산 네트웍스가 솔루에타 최대 주주의 지분 27.21%를 387억 원에 양수하면서 다산그룹에 편입되었다. 전자파 차단 소재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전장 부품, TV 등 적용 분야가 넓어 사업성과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다산은 솔루에타를 인수했다. 다산은 또 솔루에타 전자파 차단 소재 사업의 전자파 차단을 필요로 하는 다산의 통신 장비와 IoT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였다. 2003년 설립된 솔루에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제조공정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인수 당시 원단에 도전 성질을 갖게 하는 도금 공정과 수요업체 요구에 맞춰 점작 성질을 부여하는 점작 공정, 마지막 가공 공정까지 일괄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를 통해 경쟁사 대비 샘플 제조는 물론이고 생산 납기가 2배 이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점으로 애플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파 차폐 소재 시장 점유율이 40% 수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주력 제품은 도전, 비도전성 차폐 테이프와 도전성 차폐 쿠션, 방열 솔루션, MLCC용 나노 파우더 등이었다. 경기도 화성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생산 공장 부지는 총 18,334제곱미터 규모에 달했다. 솔루에타가 다산에 인수된 후 스마트폰 전자파 차단 부품 시장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회사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또 스마트폰이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도록 개발되면서 전자파 차단 소재가 들어갈 시장도 축소될 조짐도 보였다. 솔루에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신소재와 신제품 개발에 나서는 한편 중국 시장을 본격 공략하였다. 사업 영역도 기존 휴대폰 전자파 차폐 소재 중심에서 자동차 전장 부품과 5G 네트워크 장비용 소재, TV, 노트북, 의료기기, 안테나로 확대하였다.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DMC와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솔루에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글로벌 소재 부품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했다. 솔루에타는 2015년 다산에 인수됨과 동시에 무선 충전과 근거리 무선 통신 적용 기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자파 흡수체 압소버 소재를 출시하였다. 2017년 12월에는 스마트폰 및 각종 전자기기의 발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래핀 소재를 개발해 양산성 검증 테스트에 돌입했다. 그래핀 소재는 스마트폰과 각종 전자기기의 다양화와 소형화에 따라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소재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래핀 상용화는 그래핀 구조와 방열 소재의 열전도,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솔루에타가 양산화를 위한 검증 테스트 단계에 진입하면서 그래핀 소재의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중국 시장 공략도 성과를 거두었다. 솔루에타는 2017년 초부터 중국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허웨이에 전자파 차폐 소재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추가로 중국 내 주요 휴대폰 제조사 및 전자기기 업체 진입에도 성공했다. 중국 시장 진출은 주요 고객을 한국과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중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 다각화를 이루었다. 솔루에타는 2018년 압력 분포를 감지하는 섬유 소재의 전도성을 부여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의료와 헬스케어 등 사물 인터넷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기술 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섬유의료 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솔루에타는 다양한 상황에서 압력 분포를 감지하는 섬유 센서가 정밀하게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를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도전성 코팅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다. 전자기기에 주로 사용되던 솔루에타의 기술과 제품이 각종 IoT 기반의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기술은 2018년 1월 17일부터 3일간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 제4회 웨어러블 엑스포에서 전시됐다. 2018년 11월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의 초박막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파 차단 초박막 및 플렉서블 신소재 개발을 완료하였다. 2019년에는 솔루에타가 전도성 쿠션 테이프 부문에서 8년 연속 세계 1류 상품 생산 기업으로 선정됐다. 세계 1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포트라가 주관하는 제도로 세계 시장 점유율 5위인에 5% 이상이 들어야 하고 여기에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세계 시장의 규모가 국내 시장보다 2배 이상이 돼야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솔루에타는 전도성 쿠션 테이프 부문에서 2012년 처음으로 세계 1류 상품으로 선정된 이후 8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전도성 쿠션 테이프는 전자파 차폐 차단 소재로서 모든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폐 차단하는 데 사용한다. 크게 전도성 테이프와 전도성 쿠션로 구분되며 스마트 디바이스와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IT 기기에 적용돼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차단하고 IT 기기의 원활한 작동에 도움을 주는 등 인류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솔루에타는 2021년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성능을 실현한 소재를 개발하였다. 이 항바이러스 소재는 미국의 항바이러스 성능 평가 기관인 미국의 넬슬랩으로부터 인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는 시험 성적서를 받았다. 이번 소재 개발을 기반으로 항바이러스 부직포와 항바이러스 필름, 휘트, 항바이러스 코팅액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자동차와 공기청정기, 스마트폰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1년 솔루에타는 자동차 헤드램프에 사용하는 연성회로 기판, 방열 소재를 북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번 북미 수출로 자동차 소재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솔루에타는 2020년 말 대면적 열 전도체 기술인 GCL 개발을 마쳤다. 이후 관련 기술을 응용해 자동차 부품 소재인 GLPCB를 출시하며 자동차 헤드램프 방열 소재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한편 솔루에타는 2021년 6월 다산인베스트가 보유한 다산네트웍스 지분 11.4%를 484.8억 원에 인수하면서 다산네트웍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로써 솔루에타는 다산그룹의 지배구조에서 핵심 계열사 지위를 확보하였다. 존 테크놀로지, 인수와 네트워크 사업 재편. 다산네트웍스는 국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내에서는 LG U+F4G, LTE 액세스 장비와 엣지 서비스 네트워크 솔루션을 잇따라 공급했다. SK 브로드밴드와는 스마트박스를 공동 개발해 출시하고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10G 인터넷 상용망 서비스를 시연하였다. 대한민국 최초로 슈퍼패스트를 개발해 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XG폰, 지다패스트와 NGPON 플랫폼, MPLS 모바일 백호를 개발해 출시했다.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었다. 2009년 일본 소프트뱅크에 G폰 기반 모바일 백홀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진출한 일본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2012년 NTT 웨스트에 OTT 박스를 공급함으로써 일본 텔레콤 고객을 한 곳 더 추가하였다. 중국과 대만, 베트남, 알제리, 프랑스 시장에도 진출했다. 2012년 중국 법인을 설립하고 2013년에는 대만 청와텔레콤과 타이포에 FTTH 공급을 시작하고 2014년에는 베트남,
비에텔에도 FTTH를 공급하였다. 2015년대만 현지 법인 알제리에는 합작 법인을, 2016년에는 인도와 베트남, 프랑스의 법인을 잇따라 설립했다. 이처럼 해외 시장 진출로 시장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통신장비 시장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통신장비 시장 진출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세너제이에 다산 USA를 설립하고 미국 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2년 만에 철수한 적이 있었다. 2010년에는 미국 애틀랜타에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통신장비 시장 진출을 다시 시도하였다. 미국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소형 인터넷 서비스 공급회사 20여 곳에 통신장비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미국 통신장비 시장의 폐쇄성으로 시장 주변만 맴돌 뿐 시장 중심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로운 전략을 거듭 고심하고 있었던 2015년 존 테크놀로지 CFO가 판교 다산센터로 찾아와 인수를 타진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었던 존 테크놀로지는 2014년 매출 1억 100만 달러, 영업손실 17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었다. 영업손실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회사는 적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다산그룹은 존 테크놀로지의 적자 구조보다 미국 통신장비 시장에서 구축하고 있던 영업과 판매망에 주목하였다. 존 테크놀로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미국 통신장비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당시 보수적인 일본 통신장비 시장에서 기술과 품질, 제품 라인업, 가격 경쟁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도 다산 통신장비가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존 테크놀로지의 영업망과 신뢰도, 다산의 제품과 가격 경쟁력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을 포함한 북미 시장과 나아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활성화하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던 일본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더해 해외 시장 매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이와 함께 통신 장비 시장이 알카텔루슨트라, 화웨이, Z, 시스코, 노키아 등 대기업으로 쏠리면서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들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더 키울 필요가 있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러한 상황과 판단에 따라 존 테크놀로지의 인수 제안을 수용하였다. 인수는 현금 없이 주식 교환으로 이루어졌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2015년 물적 분할로 다산 네트워크 솔루션즈, 이하 DNS를 설립하고 DNS의 지분 100%를 존 테크놀로지에 넘겼다. 대신 다산 네트워크스는 존 테크놀로지 지분 58%를 받았다. 인수와 동시에 존 테크놀로지는 다산 존 솔루션즈, 이하 DGS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 인수로 다산 네트워크스의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 순위가 당시 12위에서 7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 인수는 코스닥 상장사가 나스닥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FTTH는 광 케이블을 연결해 방송, 통신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존 테크놀로지를 인수함에 따라 다산그룹의 통신장비 사업은 DGS와 DNS, 다산 네트워크스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재편되었다. DGS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DNS는 국내 텔레콤 시장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엔터프라이즈 부문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룹 차원에서는 남민우 회장이 DGS의 이사회 의장으로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네트워크 사업 재편을 통해 다산그룹의 미국과 유럽 통신장비 시장 공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DGS는 인수 이듬해인 2017년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10년 동안의 적자 행진에 종지부를 찍었다. DGS는 이와 함께 네트워크 장비 사업의 덩치를 키우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 장비 관련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였다. 2019년 독일 광통신장비 기업 키마이를 인수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월 캐나다 광통신장비 기업 옥텔리언, 같은 해 3월에는 당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정예 네트워크 기술 기업인 리프트를 인수했다. 이런 인수를 통해 DGS는 미국 광통신 장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특히 미국의 대형 통신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통신 장비를 이동통신사, 케이블 방송사업자 등에 직접 공급하는 1차 벤더 회사이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한국, 일본과 달리 상위권의 대형 통신사를 뚫지 못하고 있었다. DGS가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은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대상, 광통신 장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며 수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행보였다. 이와 함께 DGS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TH 초고속 인터넷 접속 장비뿐 아니라 모바일 데이터를 유선망으로 연결하는 모바일 백홀, 소프트웨어 정예 네트워크 등 분야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DGS는 일본 시장에서 소프트뱅크와 NTT와 강한 신뢰 관계 속에서 통신 장비 공급을 확대하였다. 2017년에는 KDDI에도 텐지 2품 공급을 시작하면서 일본 3대 이동통신사 모두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 소프트뱅크의 통신 장비 공급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DGS는 라쿠탄에도 통신 장비를 공급하였으며 인도와 베트남, 대만, 알제리에서도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시장 진출을 확대하였다. DGS는 지금까지 115개가 넘는 국가에서 1200곳이 넘는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신 장비를 공급했으며 그 결과 7천만 곳이 넘는 가정과 사업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고객으로는 AT&T와 펠, 컨솔로데이티드 커뮤니케이션즈, 에티설렛, 텔리어, 텔루스 등이 있다. DNS는 국내 시장에서 통신 3사 모두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망 장비를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로서 브로드밴드와 모바일 백홀 장비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유지하였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존 테크놀로지, 인수 후 네트워크 사업 재편성에 따라 엔터프라이즈 사업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2016년 한국철도공사 100본 스위치 구축 사업을, 2017년에는 오정사업본부 100본 등 노후 스위치 교체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서울시 초고속망 구축 사업을, 2020년에는 대전교육청 SDN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2021년에는 와이파이 유무선 AP를 떼거 공급하는데 대상 프로젝트는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가치원 사업권 이하 뉴딜 학교교실과 전국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2층망에도 산업용 스위치를 2020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는데 2018년 프랑스 법인을 통해 프랑스 TDF와 5년 공급 계약 및 파트너십 계약을, 프랑스 세인프삽과는 광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네트워크 사업은 사업 재편에 따라 현재 시너지가 창출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 본격 진출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다변화와 수주 경쟁력 강화, 고객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제품 개발로 네트워크 사업이 정치 위기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동차 전장 사업 신규 진출. 다산 네트워크스는 2013년 자동차 전장 사업에 신규 진출하였다. 2022년 12월에는 계열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던 문해유통북스를 합병함으로써 로지스틱스 플랫폼 사업에도 진출했다. 이에 따라 다산 네트워크스의 사업 부문은 엔터프라이즈 부문 네트워크 장비 사업과 자동차 전장 사업, 로지스틱스 플랫폼 사업으로 다각화되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로지스틱스 플랫폼 사업을 통해 단순한 로지스틱스 사업을 넘어 로지스틱스 관련 기업들이 창업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자동차 전장 사업에 진출할 당시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다. 자동차가 머신에서 정보기술 제품으로 탈바꿈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수소차 등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 등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자동차 산업도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한 것이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대변화를 자동차 전장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전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자동차 산업 대변혁 중 새로운 차량 통신에 주목했다.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기술이 발달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양과 통신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더넷 기반 유선 통신 기술이 핵심이 될 것으로 다산 네트워크스는 보았다.
유선통신 기술은 다산 네트워크스가 통신 장비를 개발하면서 축적한 것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러한 이더넷 통신 기술을 자동차 산업에 접목해 차량 통신 솔루션과 제품을 개발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였다. 그동안 커넥티드카를 위한 차량 제어 단말기, 차량용 이더넷 스위치, 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했으며 커넥티드카와 자동차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시장에서 국내 및 해외 고객사가 요청한 기술 개발도 수행했다. 자동차 부품 케어 회사인 DMC와 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2013년 자동차 전장 사업에 진출하면서 회사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오픈 얼라이언스에 참여했다. 또 현대 오트론을 위해 이더넷 헤드 유닛과 카메라 유닛을 개발했다. 2014년에는 AVM 시스템과 카메라를 개발하였으며 현대차를 위한 이더넷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에는 이더넷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글로벌 중장비 생산 기업인 캐터필러에 공급했다. 2016년에는 폭스바겐을 위해 이더넷 스위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대성 엘텍을 위한 AVN을 개발했다. 특히 국내 대표 카시어링 기업인 그린카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위해 차량 쉐어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2017년부터 5천여 대의 그린카에 순차적으로 설치했다. 2017년에는 또 현대차를 위해 이더넷 검증 사양과 이더넷 스위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함께 두산 인프라코어를 위해 TMS를 GM을 위해서는 MCTM 어댑터를 개발했다. 2018년에는 현대차를 위해 이더넷 DVRS와 이더넷 테스트2를 개발했다. 제규어 랜드로버를 위해서는 이더넷 AVN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2019년에는 현대차를 위해 이더넷 카메라 미드웨어를 개발하고 두산 인프라코어 TMS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20년에는 벨로다인을 위해 이더넷 프로토콜을 검증하고 시험했으며 현대차를 위해 이더넷 DVRS와 이더넷 카메라 미드웨어를 개발했다. NXP의 골드 파트너로 등록하고 두산 인프라코어를 위해 TMS를 생산했다. 2021년에는 현대차를 위한 빌트인 캠 이더넷 미드웨어와 CCU 2.0 이더넷 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 다산그룹 벤처계열에는 다산카이스와 제이모바일, 한국전자투표, 포커스, 스타콜라보, TA 인터내셔널, 소프트크림, MG코리아 퍼시픽블루가 있다. 다산그룹이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에 나선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하고 이를 통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다산 벤처기업들은 현재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어 곧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는 2019년 다산벤처스를 설립하여 벤처기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2012년 설립된 다산카이스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IoT 디바이스 전문 기업으로 스마트홈과 안전, 보안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스마트 밴드와 미아 방지 밴드, 스마트 태그, 홈 게이트웨이가 있다. 2012년 홈 컨트롤 통합형 스위치와 무선 비상호출 시스템을 개발했다. 2013년에는 RF 기술과 스마트 양방향 무선 태그를 이용한 위치 추적 및 서비스 시스템을 특허 등록했다. 2014년에는 DLE 기반 원패스 출입 관리 시스템을 출시하고 유무선 통합 비상호출 시스템을 개발했다. 2015년에는 삼성전자 VD 사업부 디스플레이 솔루션과 Z웨이브 기숙사 출입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2016년에는 KT 스마트밴드 네오 PD를 개발하고 유아용 스마트밴드를 선보였다. 2017년에는 LG U 플러스 홈 IoT 간편 버튼을 개발해 2018년 납품하였다. 2019년에는 일본 통신사업자인 DD에도 홈 IoT 간편 버튼을 공급했다. 2019년에는 마이타운 서비스를 런칭하고 GS건설과 연단 가계약을 체결했다. 다산카이스는 마이타운 서비스를 판교보뜰마을, 사단지와 송도 마리나 베이, 서창 센트럴 프루지오, 해운대 비스타동원, 호반 서밋 더 퍼스트 등 전국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였다. 제인모바일은 일본에서 휴대폰 캐리어 IP망을 이용한 무전 서비스 사업을 위해 2013년 4월 설립됐다. IPPTT는 3G, 4G 등 상용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무전기로 게임 및 그룹 통화와 메시지 송수신 등 다양한 무전 서비스와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현장 및 운송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제이모바일은
음성통화와 함께 현장감 있게 상황을 전달하는 영상통화나 현장 상황을 리얼하게 전달하면서 음성으로 통화 가능한 영상 공유, 위치정보 서비스나 긴급재해 속보 서비스, 관리자용으로 PC로 IP 무전단 말과 송수신이 가능한 디스패처 영어형 IP 전화 앱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첫 무전 서비스로 회사 설립 5개월 만인 2013년 9월 넥스넷이 서비스 옵션 서비스로 동대관리 서비스 ABS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4년 6월에는 IPPTT 무전통신 서비스 끼톡 2.0과 동대관리 시스템 LBS 이 서비스를 런칭했다. 2021년 7월에는 피톡 3.0 서비스와 050 IP 전화 서비스 피콜과 위치정보 서비스 기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전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제공하는 선도 기업으로 국내 1등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전자투표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2013년 설립 후 지금까지 2천만 명 이상이 한국전자투표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전자투표 시스템 이외에도 모바일 설문조사와 전자주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1위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진행한 결과였다. 한국전자투표는 2013년 중앙선관위와 K보팅 시스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교육총연합회 전자투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 국민의당 바른 미래당 합당 결정 투표, 국민의힘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2018년에는 중앙선관위 블록체인 정부과제와 보도어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LH와 아파트, 이-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2019년 SKT의 스마트홈 투표 서비스, 2020년에는 매일노동뉴스에 노동 이-투표 서비스를 오픈했다. 2021년에는 선관위의 블록체인2 개표 엔진, 믹스넷을 납품했다. 어니스트 코스메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호코스는 화장품 제조, 유통 전문 기업으로 대표 브랜드로는 올인원 스킨케어 휘게와 유아용 선택트 푸가가 있다. 휘게는 2015년 호코스 설립과 동시에 덴마크어로 행복을 뜻하는 휘게를 모티브로 론칭됐다. 2016년에는 푸가 주추선 팩트를 런칭하고 롯데닷컴과 G마켓에 입점하고 화장품 카테고리 전체 판매 1위를 달성했다. 롯데 영플라자 본점과 중국 최대 소셜커머스 VIP닷컴에도 입점했다. 2017년 휘게 올인원 라인 스킨케어와 클렌징, 마스크를 신상품으로 런칭했으며 2018년에는 국내 오프라인 C코드 플래그십, 라코스메티크, 온라인 스킨 RX, 29cm 등에 신규 입점하고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인 K뷰티 스토어에도 진출했다. 2019년에도 신상품 런칭을 계속해 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휘게 히알루론 젤 클렌저, 휘게 리페어 서럼 등 신상품을 선보였다. 2020년에는 중국 총판 계약을 진행했으며 국내 오프라인 올리브영과 롯데 면세점, 현대 면세점에 입점하고 영국과 스웨덴에 진출했다. 2021년에는 휘게 선크림과 릴리프 캐모마일, 오운비건 소프트 리셋 그린 클렌징을 신상품으로 출시하며 포유에스앤 어소뷰티라는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로 브랜딩했다. 또 휘게 비건 선크림은 화해 선크림 부문 1위로 휘게 소프트 리셋 그린 클렌징 밤은 화해 클렌징 밤 부문 1위 선정됐다. 2022에는 글로벌 쿠웨이트 K뷰티 화장품 오프라인 스토어에 입점하고 휘게 오세럼은 화해 상반기 비건 부문 1위로 선정됐다. 소프트크림은 2015년 IT 비즈니스로 사업을 시작해 2017년 유튜브 채널 크림 히어로즈를 런칭했다. 크림 히어로즈 채널은 단일 콘텐츠 뷰가 10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구독자 수 380만 명으로 유튜브 채널 펫 카테고리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소프트크림은 2022년 현재 크림 히어로즈 고양이를 캐릭터로 팬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8년간 콘텐츠와 커머스 사업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스타콜라보는 패션 트렌드 선도 기업으로 2018년 다산그룹 편입과 동시에 다니엘 헨이 화장품 브랜드 H로즈를 런칭했다. 그 뒤에는 주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의류 사업을 진행했다. 토니노 람보르기니와 미국 프리미엄 데님 브랜드 시위, 도이터 브랜드 라이선스로 패션 상품을 판매했다. 2021년에는 에드하디 및 트루빌리전과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현재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스타콜라보는 2020년 1월 큐캐피털과 우리피로부터 1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출판 물류 기업인 문화유통북스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또 패션 사업과 투자 플랫폼 사업을 하던 에이블을 합병하였다. 스타콜라보는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패션 상품 제조와 유통, 브랜드 라이선싱, 해외 유명 제품 수입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A 인터내셔널은 슈퍼카 람보르기니 창업 가문의 2세가 설립한 이탈리아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그룹 토니노 람보르기니 SPA와 다산의 합작법인으로 2018년 설립됐다. IT 제품을 중심으로 토니노 람보르기니 브랜드 라이선스에 기반한 다양한 럭셔리 제품을 기획, 판매하는 글로벌 마케팅 유통 사업을 벌이고 있다. TL은 법인 설립 전인 2017년 200만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알파온을 출시했다. 법인 설립 후에는 브랜드 라이선스 사업을 본격화해 지금까지 중국 메이트 스마트폰과 중국 브레오 마사지 제품, 바이 토니노 람보르기니 의류를 출시했다. 2021년에는 중국 벨라이그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MG 코리아는 2022년 미국 제거업체인 몬델리즈 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고 몬델리즈 브랜드의 초콜릿과 모캔디 등 제과류 국내 유통을 위해 설립됐다. 몬델리즈 브랜드로는 밀카와 토벌로원, 호울스, 오레오 리츠 등이 있다. MG 코리아는 2023년 1월 영업을 시작했다. 퍼시픽 블루는 2016년 일본 오이타에 있는 골프 리조트 퍼시픽 블루 컨트리 클럽을 인수하면서 설립됐다. 퍼시픽 블루는 현재 오이타 골프 리조트와 함께 제주도와 장호원, 평창에 있는 회의실과 펜션, 운동장 등 다산그룹 시설 운영을 맡고 있다. 1995년 설립된 문화유통북스는 국내 출판 물류업계 선두주자로서 265개 출판사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20년 다산그룹에 편입된 뒤 2023년 다산네트워크스에 합병됐으며 다산네트워크스의 로지스틱스 플랫폼 사업 부문으로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고 있다.